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어떤 CEO, 그 다음에 뭐 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사원님 이렇게 문효준, 김은총, 그 다음에 김영식 CEO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이제 빵 터진 이후로 뭐 전 세계 뭐 상품 시장, 뭐 주식 시장 아주 정말 리먼 때보다도 더 이게 뭐랄까 하루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이 AI 전문가들로서 좀 어떻게 좀 뭐랄까 해석이 돼요, 이런 현상들이. 난 그 되게 궁금해. 뭐 저희는 일단 어쨌든 정량적인 거 위주로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 채권 시장에서 되게 먼저 많이 반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크레딧이 낮은 그런 채권 시장에서 먼저 금리가 팍팍 튀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이었는지 이제 되게 특이하게 좀 로우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팩터라고 분류를 하는데 좀 저위험주나 저변동성 주식 위주로 이렇게 많이 편입이 됐었더라고요. 팩터 요인들 보면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네, 뭐 결과적으로 저희도 근데 사실 뭐 이걸 해석하지는 않아요. 몰라, 미국 시장은 진짜 이 AI 기반의 그런 뭐 어떤 자동 시스템, 자동 매매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대세인가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대세인가? 어때요, 좀 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AI에 대한 뭐 정의가 사실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AI 뭐 딥러닝 기반의 시스템들이 있지는 많지는 않아요. 연구를 하시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아마 AI는 이게 그냥 어떤 이미 이제 사전에 룰을 이렇게 컨트롤 계량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맡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룰 베이스로 다 움직이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뭐 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이제 헤지펀드 상위에 다 이제 포진해 있거든요. 뭐 투시그마, 뭐 르네상스, 투시그마가 또 맞아. 뭐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타델, 뭐 PDT 판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한 방향으로 결국은 계속 왔잖아요, 이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슷한 로직을 가지기가 쉽죠. 왜냐면 이게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막 시장이 막 이러면은 이제 룰들이 다시 조금씩 다르니까 괜찮을 텐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오래 왔잖아요. 11년 동안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어떤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먹은 건 다 수익 좋았겠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제 로스 것도 있고 막 할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 전환되는 이런 룰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포지션을 서로 한 방향에서 풀려다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또 크게 되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게 좀 2008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또 지금의 퀀트 펀드는 되게 크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이런 부분보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촉매가 된 거고. 그렇죠. 하나의 팩터 비슷하게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좀 이제 갑자기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빨리 떨어지고, 빨리 반응도 빨리 오르고, 좀 이렇게 좀 왜냐면 얘는 이제 다른 어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감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룰대로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뭐 87년에도 뭐 그때 포트폴리오 보험처럼 그렇게 되듯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보면 대부분 보면 앞에 좀 이렇게 한 방에 오래 오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 방향으로 계속 오다 보면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이 방향이라는 게 꼭 이 가격의 방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잘 됐던 전략들이 계속 잘 되거나 이러면은 예전에 시장은 그대로인데도 예를 들어 뭐 2007년 10월 이럴 때 막 그때 뭐 퀀트 크래시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은 뭐 별거 없는데 퀀트들이 다 막 작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다 그때 보면 밸류 모멘텀 전략들 이런 거 같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한 펀드가 예를 들어 막 리퀴데이션 되면은 그게 막 나오잖아요, 물량이. 그러면 이제 딴 펀드들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또 보니까 또 로스가 걸리면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런 특정 주식만 이제 막 폭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장은 예를 들어 그대로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뭐 이제 다 빠진 거고. 이게 참, 이 전염병이 뭐 세상을 다 뭐 엄청나게도 황폐화시킨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시장은 그 이상으로 더 아주 그냥 격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지난 11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대중화됐는데 이게 또 이제 유사해지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로직이나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뭐 결국은 이제 비슷하게 가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찾다 보면 결국은 그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됐다는 건 똑같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 만만치 않죠.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이상에는 쉽지가 네. 않고 그나마 이제 이런 저희가 진짜 학습 기반, AI 기반 그런 거는 이 데이터 변화에서 계속 학습을 어쨌든 하잖아요. 물론 그쪽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이제 최신 데이터 계속 업데이트 하겠지만 그 속도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쪽은 애초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나게끔 돼 있는 시스템들이랑 그런 거니까 최근처럼 이제 빨리빨리 바뀌고 어떤 뭐 괜찮은 패턴이 있다, 괜찮은 전략이 있다 하면 이게 금방금방 알아요. 이제 모든 이런 회사들이 다 그거 리서처들 막 1000명씩 두고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하나 찾아놓으면 한 뭐 2년, 3년 그냥 쓰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괜찮아서 해볼만 하면 이제 다 찾아가지고 다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많은 리서처들이 필요하고 이 속도감이 필요한데 사실 이거 AI가 사실 더 나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는 이제 데이터 빨리빨리 주고 빨리빨리 학습시키고 안 되면 버리고 되면 쓰고 이거를 이제 그 로테이션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대응력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조금 이제 해보는 거죠. 뭐. 참 국내에서 이런 AI 기반에서 이렇게 어떤 금융산업, 금융회사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뭐 관계도 맺고 거래도 하고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좀 앞서간다는 게 그만큼 또 힘든 거일 수도 있고 나 근데 아까 문 팀장한테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 뭐야 구글이 뭐 네. 자산 가치주로 볼 수 있다. 무형 자산형. 네.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구글이 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 회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뭐 자산 가치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네. 근데 그게 되게 뭐 상당히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좀 한번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뭐 이거에 앞서서 사실 어. 최근 뭐 1년 동안 그 퀀트 펀드들이 성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레포트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쿼트가 안 좋았구나. 네, 그 퀀트 펀드들이 왜 성과가 안 좋았냐를 분석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밸류 팩터랑 소위 말해 이제 가치주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투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최근에. 근데 그 가치주가 성과가 최근에 되게 안 좋죠. 너무 안 좋았었어요. 가치주들이. 우리나라도 엄청 안 좋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고.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전통적 이런 가치주. 퀀트에서만 이런 전통적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근데 이 가치주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었는데 이게 요즘 와서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익 없이. 장기적으로 부진해. 네, 장기적으로 부진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럼 뭔가 우리가 이런 가치를 측정하는 매저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 질문에서도 먼저. 그렇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게 그 가치주에 대한 평균적인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진 시기가 미국 NIS랑 나스닥 전체로 봤을 때 무형자산의 이제 가치가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갑자기 그 밸류팩터 성과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야, 무형자산의 가치가 폭증할 때부터 네. 전통적인 가치주 성과가 매우 안 좋더라. 근데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게 이게 측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회계 장부에 이게 자산으로서 기록하기가 이제 뭐 특정 요건에 만족하지 않고서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가치를 정의하는 학계에서 정의하는 이런 가치주를 정의하는 방식이 이게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유형자산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그럼 이런 무형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잘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측정하려 몇 가지 프록시 지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희가 무형자산 대충 측정을 해서 봤을 때는 그런 몇 개 뭐 테크 기업이라던가 헬스케어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무형자산 높은 비중을 띄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저희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를 무형자산을 조정을 해줬을 때 그렇게 막 엄청 고평가된 주식이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해서 가치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해서 이제 가치주 팩터에 대한 수익률을 측정을 해보면은 이 무형자산 조정했을 때 대한 그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무형자산이라는 게, 야, 이거 참, 주로 이제 R&D 같은 거, 특허, 네. 뭐 기술기업들 다 이제 무형자산 평가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할 수 있을 건지. 100%는 어차피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하는 것보다 일단 뭐 어떤 좀 이런 여러 가지 프록시 지표들 갖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재무제표 항목에서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옵티멀한 이제 매저를 하는데 이거 계량하는 어떤 매저를 찾는 것도 사실은 이런 딥러닝 기술로 좀 더 옵티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오마이갓 RC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 공식은 뭐냐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계장부에서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손실로 잡히는 거잖아. 네, 손실로. 그러다 보니까 어닝 맞아요.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 주가 하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그렇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무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R&D 비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가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컨셉이 있고 이거는 사실 최근은 아닌데 이제 어떤 논문을 좀 이제 다시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R&D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면 이제 그 R&D 비용을 당연히 이제 얘네들도 감가상각이 일어날 거고 그렇죠. 그걸 이제 좀 가정을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최근 5년 동안 R&D 비용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산출된 값이 이제 R&D 캐피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 기업이 그러니까 전체 이제 에셋에서 자산으로 잡는구나. 네 얘네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즉 이제 무형 자산이 클수록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성과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제 테스트를 좀 했었고요. 전통적인 그런 뭐 그 비용이 아니라 약간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기업의 어떤 그 자산이 막 껑충 뛰어서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더라. 그런 예가 좀 예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미국의 뭐 좀 이렇게 대표 기업 중에 뭐 구글? 종목은 종목 왜냐면 이해 편하게 종목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어요. 예. 네. 뭐 대표적인 게 사실 바이오, 네, 바이오 주식. IT 네 그런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일종의 그 넥스트 가치주, 네. 넥스트 뭐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이 뭐 크래프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게 약간 좀 뭐랄까 논의가 있다고 하면 뭔가 좀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이렇게 나오나요? 도출되나요? 어때요, 좀? 저희가 그 ETF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은 사실 이제 하려고 개발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정한 일단 뭐 새로운 가치주죠. 그러니까 예전 같이 이렇게 뭐 공장이나 이런 설비가 자산, 물론 그거 예전에 거기서 이제 이익을 뽑아냈으니까 이게 자산인데, 최근 뭐 저희 같은 회사만 해도 이게 R&D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게 이제 향후의 어떤 수익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매우 중요하죠. 이게 그냥 다 비용이에요. 처리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는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가치주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특히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이게 무슨 뭐 공장을 많이 짓고 뭐 유형 자산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이제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이 다 이제 어떤 R&D나 이런 기반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개량해야 제일 이런 걸 잘 포착할 수 있냐? 요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온갖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티코도 봐야 될 거고, 뭐 바이오면 또 뭐 어떤 뭐 온갖 항목들이 인상 몇 많잖아요. 단계냐, 뭐 이제 일상 뭐 그러면 전인상이냐, 이거를 뭐. 이게 하나의 이제 펑션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이걸 뭐 수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개량을 하면 잘 좋은 가치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결국 이 데이터 넣고 이제 학습을 돌려서 그 매저를 이제 뉴럴넷에 딱 묘사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ETF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밸류 팩터 ETF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또 나스닥 쪽에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그 IT 회사들이나 해서 그렇죠. 이걸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이걸 뭐 넥스트 나스닥 100로 할 건지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재미없게는 뭐 그냥 뭐 R&D 뭐 드리블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이름을. 그래서 하여튼 이 가치 투자의 그 가치라는 게 예전같이 그냥 땅, 유형 자산, 그렇죠. 뭐 현금 이런 거는 좀 이제는 너무 이제 별로
너무 이제 많죠. 또 이것도 너무 많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주목도 못 받아. 그리고 이거 이제 식상해. 땅만이 있고 설비 많이 있다고 성장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어. 네, 오히려 이게 실제- 장애물이야, 장애물. 진짜로. 아니 물론 이제 뭐 없는 건 안돼. 아니 지금 저 롯데그룹 옛날에 부동산 재벌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명동에 있는 백화점 뭐 어디에 있는 마트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근데 어떤 뭐 이 시스템이 진짜 크게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했겠죠. 아마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때 뭐 신객 회장님이 세계 4위의 부자였었잖아요. 그 일본 맞아요. 엄청 그 버블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그랬던 시대가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R&D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이 향후의 어떤 뭐 이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중요해진 게 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논의들이 많으면 좋은 게 우리도 이제 옛날에 뭐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인가 신라진 때문인가 왜 이 R&D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회계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데는 이제 회사 마음대로 다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떤 데는 뭐 적절하게 이제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했던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뭐 돈 쓰는 대로 다 이게 비용이야. 근데 이제 진짜 바이오 벤처들은 그러면은 진짜 막 장부가 펑크 나 버리니까 그런 때는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다 이제 주먹구구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금감원에서 임상 진행 상태에 따라서 자산으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또 재미없잖아 또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나스닥 관련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당연히 그냥 단순히 R&D랑 뭐 몇 가지 요소들 같이 봤을 때 기존의 나스닥 100 지수보다도 뭐 알파를 더 낼 수는 있는데 근데 저희가 되게 신기하게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R&D랑 사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그 비중이 잘 맞아야지 사실 알파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익은 못 낼 수 있어도 알파, 이게 최소한 초과수익. 현금 흐름상에서는 너무 문제가 있는 선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건 안 그건 되는 빼야죠. 거죠. 그건 그냥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그야말로. 근데 그걸 매절 잘 만들면 이제 그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최근 들어서 무형자산 쪽에 좀 재밌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형자산을 당연히 이제 R&D 비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회사의 인력도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봤던 논문은 이제 스타트 기업의 인력의 유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지. 치명적이죠. 이게 회전율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회전율. 네, 사람의 들고 회전율이 나가는 거. 네, 낮을수록 앞으로 이 기업의 그 성과는 좋더라라는 좋다. 논문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향후에 ETF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